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이 겹친 공휴일인데요. 이제 6월 3일 치러질 차기 대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와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진보당 김재현 후보를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물러난 한덕수 전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까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의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0일과 11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20일부터 25일까지,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6월 3일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 다음 날인 6월 4일에는 바로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대선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후보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도 내 눈으로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네, 대선 29일 전입니다. 5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얼마 전 산불 피해가 컸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잠시 후 의성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3년 만에 치러지게 됐는데요. 오늘은 다가오는 6월 대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북부권 현안 사업의 대선 공약화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대선 매치업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가 이제 정해졌죠? 네, 공식 후보 등록일은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고 아직 후보 단일화든가 이런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야 각 정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쳤습니다.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고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지난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한동훈 전 당대표와 최종 후보 선출 경선에서 10% 정도 차이의 지지율을 보이며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전날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긍정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도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약 7% 정도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1일 대법원 그 심판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네요. 네.
지난 1일 이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히 보장돼야 하지만 선거인의 관점에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용인 여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사실상 전부 파기한 뒤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모른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네. 또 김문기 전 차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런 맥락의 발언도 했고요. 검찰은 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보고 기소를 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예.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으나 올해 3월 2심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거나 이변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체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기로 했습니다. 네. 대법원의 이날 파기 환송으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박규환 위원장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후보가 바로 어제였죠. 4일 우리 지역을 찾았습니다. 영주하고 예천, 그 도청 신도시를 찾은 거죠? 두 곳을 찾았는데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어떤 좀 언급이 있었을까요? 네, 어제 영주와 이제 경북 도청 신도시를 찾았는데 영주에서 열린 선비문화축제에 참석해서 이 후보는 경북이 제 고향인데 가끔 오면 눈을 흘기는 분들이 많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온갖 모함을 당하기는 했지만 제가 정말 뭐가 있었다면 이 자리까지 왔겠나. 먼지 이상으로 자신을 털었다. 그럼에도 저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발언은 이제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각종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한편 또 지역 출신으로서 이제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후보는 보수 정당이 독점해온 지역의 이제 정치 구조를 염두에 둔 듯 한 정당이 집중적으로 집권한 지역일수록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당내에서 편이나 가르고 당내 유력자에게 줄 서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왜 국민을 위하여 일하겠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다음은 김문수 후보 좀 보죠. 마찬가지로 이제 경북 출신 영천이 고향인데 지난 토요일이었죠.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약 56대 43 정도로 해서 한동훈 후보를 제쳤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문수 후보의 고향은 영천이고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마쳤고 한때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대부라 불리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보수정당 소속으로 삼성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거친 인물인데요. 네.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40% 정도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이제 보수정당 차원에서 빅텐트를 꾸리고 또 중도층, 보수층을 결집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이 탄핵됐고 당연히 계엄에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출마를 하는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도 역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을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유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과 같은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에 대한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제 끝까지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내에서는 이제 탄핵 찬성파
이른바 찬탄파라고 이제 여겨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으로서 지명이 된 만큼 앞으로 이제 단일화 논의 이후에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어떠한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이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대통령 취임 후에는 형사소추가 중단된다는 식의 법안도 발의를 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 이외에도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 소추,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시도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 정치가 자신들의 지지자들, 이제 정치인들이 말로는 통합을 부르짖으면서도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에서 선출되는 후보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얼른 좀 정상화돼서 이제는 경제, 민생에 올인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 경상북도가 대선 지역 공약 과제를 발표를 했죠. 네, 4월 30일 이제 지난달 30일 경상북도는 10개 분야에서 37개 프로젝트 그리고 158개의 세부 사업을 담은 대선 지역 공약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공약 실현을 위한 총 사업비로는 약 152조 원을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상북도는 도정 전 분야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프로젝트를 균형감 있게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1번 공약으로는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전략산업 육성이라던가 지역 성장을 목표로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약을 발굴을 했고요. 이제 북부권의 경우에는 백두대간이라는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의과대학 신설이나 관광자원 육성 등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자, 그러면 1번 공약인 산불특별법의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북부권의 주요 대선 공약들도 좀 전해주시죠. 네, 1번 공약으로 선정한 산불 피해 복구 방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북동북권 5개 시군에 대해서 단순 복구를 넘어선 공간 재창조의 개념을 입혔다. 이렇게 경상북도는 설명을 했는데요. 예. 현재 이제 국회에 발의된 산불특별법,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에서 이제 산불특별법을 발의를 해둔 상태인데 이 특별법을 어떤 특별법이 됐던 이제 조속하게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한편 피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건을 위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뭐 수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대형 재난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손보고 각종 장비와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북부권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제 국립경북대의 의과대학교 신설을 비롯해서 영주호의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 문경세제의 관광지 조성 사업, 그리고 산림미래 혁신센터 조성 사업, 국립영양자작놀이 치유예습 조성 사업, 그다음 봉화의 K-베트남밸리 조성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예. 주로 백두대간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신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의성의 이제 세포 배양 규제 자율 특구 그리고 안동의 바이오 규제 자율 특구를 연계를 해서 글로벌 K 푸드테크 산업 거점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두대간 낙동정맥 산림대전환 사업들도 포함이 됐고요. 그 3년 전에 이제 대선 관련 공약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대선 공약 이야기는 한 5년 뒤는 돼야겠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네. 너무 짧은 기간에 또 대선 공약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에서 이 공약을 후보가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결국 투표 과정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대선이 다가온 만큼 또 여전히 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나라가 혼란을 극복하고 또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역의 대선 공약들이
여야 각 후보의 모두 공약으로 반영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기도 바라봅니다. 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대선 소식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선 공약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 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온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여러 불자들이 인근 사찰을 찾아서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올해 좀 더 특별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산불 피해가 컸죠. 의성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화재 이후 처음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착잡한 그런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감회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이제 모든 분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 우리 의성 지역, 안동, 또 청성, 영덕 이 지역 전체가 이제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가지고 그 어렵고 힘드는 과정에서도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고운사를 찾아가지고 다들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제가 더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들죠. 도량을 잘 지키지 못해서. 오늘 어떻게 행사는 정상적으로 좀 치러지긴 했습니까? 예. 예, 잘 치렀습니다. 아유, 예, 많은 다행입니다. 분들이 오시고 또 지자체에서도 오시고 해가지고 예. 예년처럼 잘 치러왔습니다. 네, 뭐 다들 보도를 통해 보셨을 텐데 천년 고찰 고운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산불로 인해서 본 피해는 오래된 옛날 건물 25동이 이제 산불에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25동이나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소중한 보물이 2동이 있는데,
가운루하고 이제 연수전이 또 소실돼 버렸고 예. 보물로서 예. 예. 또 그 중에서도 고은사에서 이제 중심 법당인 극락전하고 또 약사열의 부처님은 보물인데 그 부처님을 모시던 약사전이 또 소실되었고 예. 또 우화루하고 만덕당 또 고은대암 또 후원요사체 등 오래된 건물들이 이제 다 소실돼 버렸죠. 그러니까요. 예.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 그러니까 25동이나 소실이 된 거군요. 그 중에서 예, 이제 25동이요. 예, 예. 보물인 가운루, 연수전이 소실됐고 그 예. 밖에 또 극락전, 약사전 등등 해서 예. 아, 그때 마음 뭐 표현이 될까요? 당시 이제 화재로 이제 불탈 때 그때 예. 기억을 좀 해보신다면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 화재 당시에. 이제 화재 당시에 이제 산불이 도저히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다들 생각을 못 했죠.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보통 태풍이라고 하면 바람의 세기를 한 15 정도면 태풍이라 하는데 예. 그때는 한 25가 넘었다 그래요. 태풍 이상.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바람이 불면서 예. 몇 킬로나 이 산불을 옮겨와가지고 본사 이제 산 앞뒤 전체를 뭐 융당 폭격하듯이 이제 불이 동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불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전에 이제 유물들을 거진 다 저희들이 옮겨두긴 해도 네. 약사전에 이제 보물인 부처님은 이제 석조 열애자상이라서 네.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무거워서 옮겨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불이 들어오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도로랜을 설치해 놨지만은 그걸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제 앞뒤 산이 불이 붙는 모습을 보고 겨우 이제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밖으로 대피했죠. 예. 아유. 그나저나 이제 고운사 복구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은 그 손도 못 댄 상황일 것 같고 피해 조사 같은 것도 완전히 끝이 안 난 상황이죠, 현재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대략적인 조사는 이제 해갔지만은 대략적으로는 네, 예. 정부에서 이제 그 군에서도 대략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복구를 하려면 지금 예산으로는 한 500억이 좀 더 들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500억. 그건 또 이제 대략적인 계산이고 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인건비나 자재비가 오르면 또 다른데 그렇죠. 예,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문화과 유산청이나 문체부에서 내년 예산을 일부 만들고 또 거기에 맞는 복구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경상북도와 의성군 또 저희들하고 이제 의논해서 조율을 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대략적인 추산은 한 500억 정도인데 이게 뭐 단기간에 다 복구를 할 수가 없는 문제여서 한 몇 년에 걸쳐서 다 복구가 되겠군요. 이렇게 보면은. 네, 넉넉하게 뭐 한 5년에서 10년 잡고 그렇게 오래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사찰 복원 과정에서 가장 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다양한 뭐 견해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푸석사 무량수전은 고려 시대의 양식이잖아요. 예, 고려 시대에는 이제 신라 고려는 불교 국가라서 선이 중심을 이루면서 굉장히 건물이 이제 단촐하고 간결하면서도 품위가 있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는 이제 이조 시대의 건축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조 시대 때는 유교 국가라서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면이 좀 많아졌는데 현대 건축의 양식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복원을 할 때는 현대 건축의 양식을 새롭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건축 양식이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가정에 한 방에서 뭐 10식구나 이런 식구들이 다 생활하지만 지금은 그래 못 살잖아요. 그럼요. 각자 생활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에 맞는 생활 양식이 문화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건축이 이루어지니까네
지금은 이제 거기에 맞는 건축 양식이 새롭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 건축 양식도 좀 가미해서 그렇게 복원을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시고. 자, 우리 주지이신 등운 스님께서는 화재 속에서 무상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무상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게 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게 허망하다가 아니고 상자가 항상 상자라서 0.001초도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건 없고 변해가는 것밖에 없다가 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늘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늘 돌아보니까 비슷한 모습이니까. 그런데 조금씩 변해가서 70년, 80년 돼도 자기 모습을 보면서 별로 놀라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살에서 한 70살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면 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럼요. 예, 사실은 변해가는데 그 변하는 줄 못 느끼고 안 변한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처님은 안 변하는 건 없고 다 변해가는 거다. 그러니까 변해간다는 말은 어떤 것도 붙잡고 유지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가족관계, 재물, 명예, 권력을 다 붙잡고 유지하려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걸 유지하려 하니까 괴로움만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삶을 괴로움이라 딱 해놨는데 우리 지금 고은사도 화재로 소실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몇백 년을 걸쳐오면서 조금씩 변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는데도 늘 옛날 그대로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 자체가 우리한테 부처님께서 무상의 진리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뜻이셨군요. 그러니까 무상,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다. 누구나 다 변한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유지시킬 수건은 없다. 받아들이고 현실을 또 욕심도 버려라. 뭐 이런 뜻도 같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도 안 변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유지하려고 붙잡고 있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운사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여전히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어떤 점을 가장 어려워하고 계실까요? 인근 주민들의 대부분 생활 구조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자기가 살던 집이 타버렸고 또 생활 터전인 농장이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농장의 나무들이 타버렸기 때문에 기본의 생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과수원을 다시 복원한다 하더라도 5년, 10년이 걸리고 또 살아가는데 급급한데 자기 집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본 삶의 구조가 다 무너져 버려서 결국은 이분들이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자식이 있는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터전을 빨리 지자체나 정부가 만들어줘서 이분들이 이 생활 터전을 여기에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이분들을 위한 것이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생활 기반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건 지역 소멸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다. 그래서 빨리 생활 터전을 좀 시급히 만들어야겠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자 어린이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좀 스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불교적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우리도 어릴 시절에 보면 다 어른처럼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몸이 적다고 어른들이 자꾸 어린이라 표현했잖아요. 스스로는 다 어른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라 해서 불교에서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다 소중한 존재로서 본래 부처다 다를 것 없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다른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주는 게 내가 또 대접받을 수 있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어린이날을
가장 잘 보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스스로를 소중히 귀하게 여겨라. 남도 똑같이 소중히 여겨라. 그 말씀. 자, 지난 산불로 인해서 우리 지역 피해 주민들 많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 힘이 되는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산불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면서 또 찾아오고 또 복구 성금을 보내준 것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걸 더 한 번 또 이렇게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이 지역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나 관계자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역을 빨리 복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 위원장님도 좀 많이 다니셨겠어요. 오늘. 네네. 예. 오늘은 주로 봉화에 축서사 법요식에도 참석하고요. 축서사. 또 청량사 가서 스님도 뵙고 우리 신도분들과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재명 후보가 영주와 예천을 찾았는데 우리 위원장님 계속 쭉 함께 하셨던 거잖아요, 어제. 네네. 영주에 오셨을 때 제가 계속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예. 또 예천은 이제 또 우리 예천 김상우 지역위원장께서 안내하시고 저는 꼭 끝나고 또 점심 같이 했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도 뭐 얘기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또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전해주시죠. 사실 그 이전에 우리 영주 쪽에 우리 영주 안동 이쪽에 꼭 좀 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고향이다 보니까 애정이 확실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또 저희 영주 찾아주셨고요. 저희가 영주는 한국 선비문화축제장으로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렸거든요. 이왕이면 저도 우리 영주에 축제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우리 선비문화축제 영주에 있다는 것도 좀 알릴 겸해서 모셨는데 많이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말씀 중에 산불 피해 보상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네요. 산불 피해 보상은요. 이번에는 사실은 말씀을 못 나눴는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번 같이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피해 보상을 최대한 현실화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뭐 특별법을 통해서건 아니면 기존 법을 이렇게 빨리 수정 보완하는 형태가 되든 입법적인 것도 빨리 마련하고 그리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 현행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번 해보겠다. 또 저희가 집권하면은 또 조금 더 많은 수단들이 생기니까요. 어쨌든 지금 피해 보시는 분들이 최대한 그 피해를 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에는 저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의지를 다행이네요. 주셨고요. 혹시 말씀 중에 대법원 이번에 그 파기환송심 여기 대법원 그 판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씀 없었나요? 어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보셨지만 뭐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제 일정 속에서는 같이 많이 하기는 어려웠고요. 이제 그리고 후보님께서 또 간간히 이제 지역 주민들 우리 이제 영주 분들한테 좀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고향 사람인데 좀 이제 고향에서 좀 지지를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뜻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어쨌건 아마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요건 조금 일반화시켜서 보자면 이렇게
한 정당이 독점하는 곳은 지역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이제 독점이라는 게 결국 아무런 견제 없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그냥 공천만 잘 받으면 되는데 굳이 주민들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창의적인 그리고 실제로 또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개발되거나 실현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좀 강조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이런 견제와 균형 이걸 좀 맞춰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북 도약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경북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본인을 이렇게 좀 도구로 이렇게 써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그런 취지로도 이렇게 말씀 좀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정확히 좀 밝혀달라. 투표하는 것 이것도 어쩌면 행동하는 양심 바로 그 행동의 가장 중요한 일환이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왜곡된 정보에 좀 이렇게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마시고 진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좀 봐주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진실, 진심, 진정성을 좀 이렇게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호소에 가까운 말씀도 좀 하셨고요. 자, 이번 대법원 그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전체적으로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 정도면요. 저는 사법 테러다. 그렇게까지. 사법이라는 재판이라는 무기로 특정 정치인을 그냥 살인하려고 작정한 테러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큰 차원에서 보자면 지난번 어쨌건 군사 쿠데타 그 연장선의 어떤 사법 쿠데타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내란 세력과 글쎄요 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되고 공모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심 전심으로라도 저는 지금 내란 세력과 소통하고 있고 그 내란 세력과 공모해서 지금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한 그런 사법 테러의 어떤 주동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까지 보셨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유죄, 취재, 파기, 환송에 나왔지만 그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절차, 그 시간 문제. 그러니까 6만 쪽이 넘는 그 사건 기록을 어떻게 다 볼 수가 있느냐 이 문제. 그리고 지금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기일을 정한다든지 또 뭐 집행관 송달 같은 이런 아주 이례적으로 너무 억지스럽게 서두르고 있는 이런 모습 여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 표현이 뭐냐면요. 유례 없는 이례적인 이런 표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지금 사법사에서 단 한 번도 없던 이런 유례 없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전원 합의체에 사건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김재규 박정희 대통령 살해한 김재규 재판도 대법원에서 113일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9일 만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다 그 판결이 상고 기각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고를 기각하는 데는 이게 그냥 원심을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심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으니까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건 당연히 상고 기각이겠구나. 저희가 만약 5월 한 10일 넘어서 판결했다 하면 그나마 그 사이에 이렇게 심리를 계속 진행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 9일 만에 판결한다고 하니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다들 다
대부분이 예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예단을 가지고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다.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우리 대법원이 나서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는 것이 아니고요. 대법원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고 자격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국민이 판단하는 건데 아니 대법원이 자격 여부를 내가 1차 심사하겠다 하고 지금 선거판에 뛰어든 것이죠. 이거는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죠.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하는 거죠. 국민들 당신들 무식하니까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들은 판단 못하지 우리가 판단해 주겠어. 이재명 범죄자야. 찍으면 안 돼. 아예 아웃시켜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법원이 나오는 건요. 이거는 사법권을 지금 아주 오염시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법권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이런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기 때문에 무죄로 이제 상고 기각을 했으면은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가능한데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자, 이제 문제는 민주당의 대응인데 파기환송심이 이제 15일에 첫 기일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또 서두르는 걸 보면 이것도 유례 없는 이것도 유례 없죠. 그래서 대선 전에 어쨌든 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요. 제가 영주잖아요. 영주시장 박남서 씨가 지난 4월 달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형이 확정되어서 아웃됐습니다. 3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분도. 총 3년 걸렸죠. 1, 2, 3심 다 해서. 대법원 판결도 지금 몇 달이 걸렸습니까? 지난 9월인가요? 이때.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한 4, 5개월 걸렸잖아요. 한 7개월 걸렸죠. 대법원만도 그렇게 걸렸는데 대법원, 아니 어떻게 왜 유독 이재명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신속하게 하느냐 이 자체가 저는 이게 매우 정치적인 행위인데 지금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날짜 잡는 이런 경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리고 지금이 대통령 선거 기간이잖아요.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인데요. 대통령 선거 운동하고 있는 후보에게 재판 일정을 통보해서 재판받아라. 이 자체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장 큰 국민 주권을 표시하는 선거 기간에 그래서 저희는 이 공판 기일 변경을 먼저 신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고등법원 판사들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보고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은 이 고등법원 판사들도 지금 대법원장의 뜻에 발맞춰서 이재명을 이제 사전 탈락시키기 위한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5일의 첫 기일 이걸 연기 신청하는데 이걸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등법원 그 법관들도 탄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검토해야겠죠. 그리고 또 받아들이더라도 예컨대 한 달 후라든가 뭐 3주 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며칠 후 뭐 이런 식으로 기일 변경을 하려고 한다든가 하면은 저희는 아마 이 고등법원 판사들에 대해서도 저는 뭐 심각하게 탄핵 소추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고등법원 판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 소추 대상인데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요 고등법원 판사들의 태도라든가 이것과 연동시켜서 어쨌건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권을
이제 저희가 지켜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이런 뭐 경로를 좀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서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그건 뭐 지도부에 의원총회에서도 위임되어 있으니까 지도부에서도 아마 잘 지금 심사숙고하면서 살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김문수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자, 일단 한덕수, 김문수 그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살짝 좀 묘하게 좀 바뀌고 있는 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느긋하게 아니면 뭐 단일화 원칙만 좀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 한덕수 후보는 그와 반대로 매우 서두르는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 급한 한덕수, 거리 두는 김문수, 이렇게 뭐 통합 포털 사이트에도 이제 뉴스 제목에 들어왔던데, 김문수 후보 생각이 조금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저는 후보가 되기 전에는 뭐 이제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후보되는데 아마 더 이익이 된다면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 이미 후보된 마당에 굳이 김문수 후보가 급하게 나설 이유가 솔직히 없겠죠. 왜냐하면 한덕수 씨는 뭐 조직도 돈도 없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씨는 어쨌건 사실상 당권을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장악한 셈이니까요. 그렇죠. 본인이 버티면 훨씬 더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니까 아마도 저는 단일화 협상에 김문수 후보는 좀 그 표현대로 매우 느긋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한덕수는 계엄을 선포한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 내란 수계인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고 실제로 내란에 동참했을 가능성 의심받고 있고 수사 대상자죠. 김문수 역시 우리 다 알다시피 뭐 극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역사의식도 저희가 매우 지금 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친일파의 한 사람인데, 야, 이런 분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로 또 이른바 보수라고 불리는 그 정치 세력, 그들의 대표 주자다. 이 두 사람을 놓고 단일화를 이야기한다. 조금 이 현실 자체가 약간 코미디 같고 참담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그러면 결국은 이 단일화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이건 잘 얘기해야 되는데 솔직히 예상은 제가 맞출 수는 없고요. 근데 그냥 저 생각에는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각자 다 출마를 합니까? 둘 다? 물론 어느 시점에 한 사람이 사퇴하거나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식으로. 저는 쉽지 않고 만약에 알겠습니다. 되더라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오히려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여기까지 보죠.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